미들마치 제2권 노인과 청년 조지 엘리엇 지음 제14장 이어지는 것은 섬세한 고기에 곁들이는 소스 이름하여 게으름의 엄정한 조리법이라. 많은 이가 이를 일부러 골라 먹으며 달다고 부르느니라. 먼저 사냥개처럼 한 입거리들을 노리어 지켜보고 매질과 잘 뒤섞어 저어줄지니 두터운 아첨에 기름을 붓고 비열한 자기 과시의 거짓말로 거품을 올릴지어다. 따뜻할 때 내올 것, 다만 담아둘 그릇은 죽은 자의 신발이어야 하느니라. 벌스트로드 씨가 해리엇의 의견을 구한 일은 빈시 씨가 바라던 효과를 거둔 듯 하였다. 이른 아침, 프레드가 페더스톤 씨에게 가져갈 수 있는 편지 한 통이 도착하였고 그것이 곧 요구되었던 증명이 되어주었다. 노인은 날씨가 추운 탓에 침대에 누운 채 지내고 있었고 거실에는 메리가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프레드는 곧장 위층으로 올라가 편지를 삼촌께 내밀었다. 침대 등받이에 편히 기대 앉아있는 페더스톤 씨는 여느 때 못지않게 사람을 불신하고 꺾어버리는 자기 지혜를 음미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는 안경을 코에 걸치고 입술을 오므렸다 내리깔며 편지를 읽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나는 기꺼이 나의 확신을 밝히는 바 쯧쯧 글을 참 그럴싸하게 쓰는군. 말투 하나는 경매인 못지않게 번드르르해. 당신의 아들 프레드릭이 페더스톤 씨가 약속한 유산 약속. 내가 언제 약속했다는 거야? 난 아무것도 약속한 적 없어.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유언장을 덧붙일 테지 그 유산을 담보로 어떤 금전 성급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며 또한 그와 같은 절차의 성격을 고려할 때 분별과 인격을 갖춘 젊은이가 그런 일을 시도할 것이라 추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오. 그런데 이 양반, 자네를 분별과 인격을 갖춘 젊은이라고 딱 잘라 말한 것은 아니지. 잘 들어두게. 나 자신이 그와 같은 소문과 관련하여 어떤 언급을 했다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나는 다음을 분명히 단언하오. 나는 결코 당신의 아들이 페더스톤 씨 사망 후 자기에게 돌아갈지도 모를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고 말한 적이 없소. 세상에 재산이라니 돌아올지도 모를 사망 후라니. 스탠디시 변호사도 이 사람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겠는걸. 빌려 쓰려는 사람이라 해도 이보다 더 점잠 빼며 말하진 못하겠어. 페더스톤 씨는 이 대목에서 안경 너머로 프레드를 한번 흘겨보더니 그를 향해 편지를 휙 내던지듯 돌려주었다. 자네, 벌스트로드가 저렇게 점잖게 써놨다고 해서 고지곳대로 믿을 성심나. 응. 프레드의 얼굴이 붉어졌다. 삼촌께서 그 편지를 원하셔서 가져온 겁니다. 벌스트로드 씨의 부인은 삼촌께 그 말을 전한 사람이 어떤 권위를 가졌든 그 부인을 내리는 것만큼은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말이나 이 말이나 독인 객인이지. 난 어느 쪽을 믿는다고도 안 했어. 자, 그럼 이제 뭘 기대하나? 노인은 손을 이불 속으로 감춘 채 안경은 그대로 쓴 채로 퉁명스레 물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삼촌. 저는 다만 편지를 가져왔을 뿐입니다. 원하신다면 이만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아직 가지 말게. 종을 눌러. 아가씨를 부르고 싶으니. 벨소리에 답해 들어온 것은 하인이었다. 아가씨를 부르라고. 페더스톤 씨는 성급하게 말했다. 누가 가도 좋다는 말을 했다고 저 혼자 나갔단 말인가. 메리가 들어왔을 때도 그는 같은 말투로 내리갈겼다. 왜 이 방에 가만히 앉아있질 못했지? 가라고 내가 말하기 전까진 있어야 할 거 아냐? 내 조끼를 가져와. 항상 침대 위에 올려놓으라고 했을 텐데. 메리의 눈가는 다소 벌겋게 부어있었고 방금까지 울었던 흔적이 역력하였다. 오늘 아침은 페더스톤 씨가 평소 중에서도 유별나게 까다로운 날인 것이 분명했다. 프레드에게는 마침 간절히 바라던 돈을 선물로 받을 희망이 생겼지만 차라리 이 폭군처럼 구는 노인에게 대놓고 메리가스는 그런 심부름을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소리쳐 주고 싶을 지경이었다. 프레드가 메리가 방에 들어섰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음에도 그녀는 거의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언제라도 무엇인가가 자신을 향해 날아올 것만 같은 신경 곤두선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실제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말뿐이었다. 메리가 모두에 걸어둔 조끼를 가지러 가자 프레드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다. 제가 가져도 될까요? 손대지 말게. 자네 말고 아가씨가 갖고 와서 이리 놓으라고 했잖나. 페더스톤 씨가 말했다. 이젠 다시 부를 때까지 나가 있게. 조끼가 그의 곁에 내려앉자마자 덧붙였다. 그는 늘 한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 때 그 맛을 돋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는 유난히 더 심술궂게 군 뒤에야 비로소 마음이 놓이는 버릇이 있었고 메리는 언제나 그 양념 역할을 해줄 사람으로 곁에 있었다. 친족들이 찾아왔을 때는 그나마 조금 나은 대접을 받았다. 페더스톤 씨는 아주 천천히 조끼 주머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냈다가 또 아주 천천히 이불 속에서 주전자 모양의 철제 상자를 끌어냈다. 이제 내가 자네에게 작은 재산을 좀 쥐어줄 거라 기대하나 보지. 그는 상자 뚜껑을 열려다 말고 안경 너머로 그를 쳐다보며 물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삼촌. 전에는 선물 하나 주시겠다고 친히 말씀해 주셨기에 아니었으면 애초에 염두에도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프레드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으나 본디 기대가 많은 성품이라 이제 막 그토록 바라던 하늘의 은총과도 같은 일이 눈앞에 다가온 듯하니 그 공급이 자기 필요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지처럼 여겨졌다. 기왕 믿는다면 반쪽짜리 기적이 아닌 온전한 기적을 믿는 편이 나았으리라. 검푸른 굵은 핏줄이 도드라진 손가락은 여러 장의 지폐를 한 장 한 장 집어 올려 펼쳐보았다가 다시 평평하게 내려놓고 또 집어 올려 곱게 펴서는 내려놓기를 반복하였다. 프레드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지나치게 기대하는 티가 나지 않도록 애썼다. 그는 스스로 자신을 속마음만큼은 신사라고 여겼고 노인의 돈을 바라고 알랑거리는 꼴을 싫어하였다. 한참 만에야 페더스톤 씨가 안경 뒤에서 다시 그를 흘겨보더니 지폐 5장을 한데 모아 작은 다발을 만들어 내밀었다. 프레드는 그 덩어리에 덜 중요한 모서리들이 자기 쪽으로 벌어져 있는 것을 보고 장수가 5장뿐이란 걸 분명히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한 장 한 장이 50파운드일 가능성도 있었다. 그는 그것을 받으며 말했다. 정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삼촌. 그리고는 액수를 헤아리는 기색도 없이 아무렇지 않게 말아 넣으려 했다. 그러나 페더스톤 씨는 그를 뚫어지게 보고 있던 참이라 그런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자, 그거 셈해볼 가치도 없다는 건가? 돈을 받는 모양새가 영락없는 귀족이야. 똑같은 태도로 잃어버리기도 하겠지. 주는 말도 감히 헤아려 보지 말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삼촌. 그래도 기쁘게 세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폐를 다 세고 난 뒤에도 프레드의 마음은 그다지 기쁘지 않았다. 그것들은 그가 희망으로 미리 정해두었던 액수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모자란 꼴이었기 때문이다. 세상사 마땅함의 이치란 사람의 기대와 맞아떨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그 기준이 무너지면 그 뒤에는 부조리와 불신앙만이 입을 벌리고 있을 뿐이다. 20파운드짜리 5장밖에 쥐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프레드가 받은 충격은 적지 않았다. 그가 이 나라의 고등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그는 얼굴빛이 빠르게 희고 붉게 변하는 가운데 말했다. 삼촌께서 참으로 후하게 베푸셨습니다. 그래야지. 페더스톤 씨는 상자를 다시 잠그고 제자리로 밀어넣은 다음 아주 천천히 안경을 벗어들었다. 그리고 잠시 속으로 곰곰이 되새기더니 더욱 확고해진 듯한 태도로 말을 되풀이하였다. 그래야 마땅하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삼촌. 프레드는 이미 다시 쾌활한 기색을 어느 정도 되찾고 있었다. 그래야지. 자네가 세상에 나가 한몫하려면 피터 페더스톤이 믿을 사람은 자기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지. 그 말과 함께 노인의 눈에는 묘하게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이 번듯한 젊은이가 자기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만족과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번듯한 젊은이가
어리석기도 하다는 자각에서 오는 만족이 동시에 비쳐나왔다. 그야 그렇습니다. 제게 주어진 길이 그리 화려한 편은 아니니까요. 이렇게 여태껏 옴짝달싹 못하게 답답한 형편으로 살아온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프레드는 세상으로부터 지나치게 박하게 대우받고 있으면서도 곧바로 투덜거리지 않는 자기 덕성을 조금은 신기하게 느끼면서 말을 이었다. 헐떡거리는 말만 타고 다녀야 하고 삼촌처럼 안목도 못 되는 사람들이 엉터리 물건을 사는데 돈을 마구 써버리는 걸 보고 있어야 한다는 게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젠 자네도 좋은 말을 한 필 살 수 있겠지. 80파운드면 그 정도는 충분할 거야. 게다가 20파운드는 자네가 작은 궁지에서 빠져나오는데 쓸 수 있겠지. 노인은 살짝 킬킬거리며 덧붙였다. 정말 고맙습니다, 삼촌. 프레드는 속마음과 정반대의 말을 그만큼 더 품위 있게 들리도록 내뱉었다. 그래, 그래. 그 잘난 벌스트로드 아저씨보다는 내가 좀 낫지 않나? 걔 주식놀이로 자네한테 돌아올 몫이 얼마나 되겠어. 자네 아버지 다리에 묵직한 끈을 걸어둔 게 바로 그인 것 같던데, 안 그런가? 아버지는 제게 이를 전혀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삼촌. 그 점은 그분이 조금은 현명한 셈이지. 하지만 본인이 말 안 해도 남들이 찾아내는 수가 있지. 자네 아버지는 자네에게 많이 물려주진 못할 거야. 유언장도 안 쓰고 죽을지도 몰라. 그런 부류의 사람이지. 믿을마치 시장이 됐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을 거다. 하지만 자네는 장남이라 해도 그 점에서 큰 덕을 보진 못할걸. 오늘만큼 페더스톤 씨가 이렇게까지 불쾌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지만 또 한편으로 한 번에 이만큼 많은 돈을 준 적도 없었다. 이 벌스트로드 씨 편지를 제가 찢어버릴까요, 삼촌? 프레드는 편지를 집어들며 당장이라도 난로 속에 쳐넣을 기세로 물었다. 그래, 그래. 난 갖고 싶지 않아. 나한테 한 푼값도 안 돼. 프레드는 편지를 난로로 가져가 난간쇠를 쑤셔 넣어 통쾌하게 꿰뚫었다. 그는 이 방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렇지만 돈을 챙긴 직후 곧장 도망치듯 나가버리는 것은 자기 양심과 삼촌 앞에서 조금 부끄러운 일이라고 느꼈다. 마침 그때 농장 관리인이 올라와 주인에게 보고를 드렸고 프레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안도 속에 곧 또 오라는 명과 함께 내보내졌다. 그는 삼촌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뿐 아니라 메리가스를 찾고 싶었다. 메리는 다시 평소처럼 난로가 자리에 앉아 있었고 손에는 바느질감이 곁 작은 탁자 위에는 책 한 권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의 눈꺼풀은 이제 붉은 기운이 좀 빠졌고 언제나처럼 침착한 기색을 되찾고 있었다. 윗방에서 저를 부르시던가요? 프레드가 들어오자마자 메리는 반쯤 몸을 일으키며 물었다. 아니야. 시먼스가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내려온 거야. 메리는 다시 앉아 이를 집어들었다. 분명 평소보다 프레드를 더 무심하게 대하고 있는 듯 하였다. 그녀는 그가 위층에서 자기 때문에 얼마나 애정 어린 분노를 느꼈는지 알지 못했다. 잠시 여기 있어도 될까, 메리? 아니면 내가 널 지루하게 만들까? 부디 앉으세요. 메리가 말했다. 어제는 존월 씨가 이리로 와서 제 허락도 안 받고 내려앉았거든요. 그러니 그분보단 덜 지루하시겠지요. 그 불쌍한 양반. 내 생각엔 자네한테 반한 모양인데.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게 여자로서 가장 싫은 일 중 하나는 어느 남자든 저에게 친절하기만 하면 곧장 사랑에 빠졌네 어쩌네 하는 억측이 사람들 사이에 끼어드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건설적이지도 않은 허영을 부릴 이유조차 없는데 말이죠. 누가 조금만 친절을 보여도 곧바로 저를 사랑한다고 여기도록 할 만한 근거가 제게 어디 있겠습니까? 메리는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으려 했지만 그 말의 끝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약간 떨리는 어조로 짜증을 내고 말하였다. 빌어먹을 존월 자식. 자네를 화나게 만들려던 건 아닌데. 자네가 나한테 고마워해야 할 일을 했다는 생각도 잊고 있었어. 자, 어느 누가 촛불 좀 꺼줬다고 해서
그렇게 큰 은혜를 생각하고 있는 줄은 몰랐지. 프레드 역시 자존심이 있고 메리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고 있다는 기미를 보이고 싶지는 않았다. 전 화난 게 아니라 세상의 그 방식에 화가 난 거예요. 제게도 상식이라는 게 조금은 있다는 듯 얘기해주는 사람이 좋습니다. 대학까지 다녀온 젊은 신사분들의 입에서조차 듣지 못한 이야기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을 때가 많거든요. 메리는 이미 마음을 가라앉혔고 말끝에는 부드럽게 일렁이는 웃음기가 배어있어 듣기에 무척 좋았다. 오늘 자네가 날 놀려먹는 건 상관없어. 프레드가 말했다. 자네가 위층에 올라왔을 땐 그렇게 슬퍼 보이더니 그런 식으로 계속 구박당하려고 여기 남아있어야 한다니 정말 부당해. 아, 저는 비교해보면 꽤 편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가정교사 일을 해보았지만 그건 제 체질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제 마음은 자기 길을 따라 혼자 떠돌아다니는 걸 너무 좋아하는 편이라서요. 사람은 자기가 돈을 받고 하는 일을 실제로 해내지도 못하면서 하는 척만 하고 사는 것보다는 어떤 고생이라도 낫다고 생각해요. 이 집에서 하는 일은 누가 하든 제만큼 할 수 있을 뿐이지요. 어쩌면 누군가는 더 못할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 로지 같은 아이는요. 그 아이는 꼭 동화 속에서 괴물에게 붙들려 갇혀 있는 아름다운 공주 같잖아요. 로지라고. 프레드는 진지한 형다운 깊은 회의감이 담긴 어조로 소리쳤다. 그만해, 프레드. 메리가 힘주어 말했다. 자네가 그렇게 심하게 나무랄 권리는 없어. 지금 특별히 무슨 뜻을 말하는 거야? 아니요, 늘 하는 말이에요. 항상요. 그래, 내가 게으르고 사치스럽다는 거겠지. 난 가난한 사람으로 살기엔 어울리지 않아. 그렇지만 부자였다면 나도 나름 괜찮은 사람이 되었을 거야. 그러셨겠죠, 분명.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은 그 상태의 삶에서 주어진 의무를 잘 감당하셨겠죠. 메리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난 성직자의 의무만큼은 제대로 해낼 수 없었을 거야. 자네가 가정교사 일을 못 해내는 것처럼 말이지. 여기선 서로 조금은 공감해줘야 하는 것 아냐, 메리. 제가 한 번도 당신더러 성직자가 되라고 말한 적은 없잖아요. 다른 종류의 일도 많아요. 제 눈에는 사람이 일단 어떤 길을 택하겠다고 결심했으면 그 길을 따를 각오를 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지 못하는 게 훨씬 더 비참해 보이거든요. 나도 그럴 수 있었지. 만약 프레드는 말을 멈추고 일어나 벽난로에 팔꿈치를 기댔다. 만약 자네가 재산을 물려받을 거란 확신이 없다면 난 그런 말을 한 적 없어. 자네가 내 말을 싸우기 좋게 비틀어 듣고 싶어 하는 것뿐이지. 남들이 나에 대해서 떠드는 말에 자네가 이끌려서 나를 판단하려 든다는 거야. 그건 너무해. 제가 어떻게 당신과 싸우고 싶겠어요? 그렇게 되면 제 새 책들을 전부 상대해야 하고요. 메리는 탁자 위에 책을 집어들었다. 당신이 남에게 얼마나 못됐든 제게만큼은 항상 친절하셨으니까요. 그건 내가 자네를 누구보다 좋아하기 때문이지. 하지만 자네는 나를 깔보고 있어. 그래요, 조금은. 메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자넨 틀림없이 뭐든지 다 현명하게 판단하고 말도 잘하는 엄청난 인물을 우러러보겠지. 그래요, 그럴 것 같네요. 메리는 바늘을 빠르게 움직이며 상황을 완전히 장악한 듯 태연해 보였다. 대화가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면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은 난처함의 늪으로만 빠져들게 된다. 프레드 빈 씨가 지금 딱 그런 심정이었다. 어떤 여자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평생 동안 줄곧 알고 지낸 남자를 사랑하게 되는 일은 없는 모양이지. 남자는 그런 사랑을 할 때가 자주 있는데도 여자들은 항상 새로운 남자한테만 매료되는 거야. 그러니까 메리는 입꼬리를 장난스럽게 올리며 말했다. 제 경험을 되짚어 봐야겠네요. 우선 줄리엣이 있어요. 당신 말처럼 그런 경우 같죠. 하지만 오피리어는 아마 이미 오래전부터 햄릿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브렌다 트로일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모던트 머턴을 알았지만 그 사람은 꽤 훌륭한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미나는 낯선 사람인 클리블랜드를 더욱 깊이 사랑하죠. 웨이버리는 플로라, 맥가이버에게 새로운 인물이었지만 정작 그녀는 그를 사랑하지 않았고요. 게다가 올리비아와 소피아 프림로즈, 코린느도 있네요. 이들은 모두 새로운 남자들에게 사랑에 빠졌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보니 제 경험은 꽤 뒤섞여 있는 셈이에요. 메리는 장난기가 번쩍이는 눈으로 프레드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그 눈길은 그 눈이란 게 그저 관찰자가 웃으며 내다보는 맑은 창문에 불과했음에도 프레드에게 매우 소중했다. 그는 애정 많은 청년이었고 소년에서 남자로 자라오는 동안 자신이 고등교육을 받은 탓에 신분과 수입에 대한 기대는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놀이 친구인 이 평범한 소녀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말았다. 어떤 남자가 사랑받지 못할 때 사랑만 받을 수 있다면 더 나은 사람이 될 텐데 뭐든 할 수 있을 텐데라고 말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어. 그 말이지. 세상에서 가장 소용없는 말 중 하나죠. 할 수 있었다면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했을지도 모른다 같은 조동사들은 아주 경멸스러운 친구들이에요. 누군가 자기 하나를 깊이 사랑해주는 여자가 없다면 남자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건 힘들다는 말이야. 제 생각에는 그런 기대를 품기 전에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네도 잘 알잖아, 메리. 여자들은 남자의 좋음을 보고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니란 걸. 아마 그럴지도요. 그렇지만 사랑에 빠지고 나면 그 남자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겠죠. 그래도 그렇지. 나한테 나쁘다고 말하는 건 너무하지 않아? 전 당신에 관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메리, 자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만 해준다면 언젠가 내가 자네를 부양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결혼해주겠다고 약속만 해준다면 난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나아질 수 있어.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해도 당신과 결혼하진 않을 거예요.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서 언젠가 꼭 결혼하겠다고 약속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건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해, 메리. 자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결혼하겠다고 약속해줘야 하는 거 아냐? 반대로 생각해요. 제가 만약 당신을 사랑한다 해도 그런 형편의 당신과 결혼하는 건 제 쪽에서 도리어 그르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대로의 나라는 말이지. 아내를 부양할 수 있는 수단 없이. 물론 난 이제 겨우 23이니까. 그 마지막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겠죠. 하지만 다른 부분이 바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버지 말씀으로는 게으른 남자는 세상에 존재해서도 안 되고 더더욱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럼 난 머리를 날려버리는 수밖에 없겠군. 아니요. 전체적으로 볼 때 시험에나 좀 통과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페어브러더 씨 말씀으로는 그렇게 형편없이 쉬운 시험이라잖아요. 말은 쉽지. 페어브러더 씨에겐 뭐든 다 쉬운 일로 보일 거야. 하지만 그게 영리함이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 난 합격한 사람들 중 꽤 많은 사람보다 10배는 더 똑똑한걸. 세상에. 메리는 비꼬는 말을 참지 못하고 내뱉었다. 그렇다면 크라우스 부목사님들은 전부 설명이 되겠네요. 당신의 똑똑함을 열로 나누면 그 몫이 어머나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겠어요. 결국 당신이 나머지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게으르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래, 만약 내가 시험을 통과한다면 자넨 내게 성직자가 되라고는 안 하겠지. 그건 문제의 핵심이 아니에요. 제가 당신더러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싶으냐가 아니라 당신에게도 당신만의 양심이 있느냐 하는 문제죠. 아, 리드게이트 씨가 오시네요. 아저씨께 알려드려야겠어요. 메리. 그녀가 일어서자 프레드는 그녀의 손을 움켜쥐었다. 자네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용기를 주지 않는다면 난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나빠질 거야. 전 당신에게 어떤 용기도 주지 않을 겁니다. 메리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당신 편 친구들도 싫어할 거고 제 편 친구들도 싫어할 테니까요. 제 아버지는 빚을 지고도 일할 생각을 하지 않는 남자를 받아들이는 딸을 제 딸로 여기지 않으실 거예요. 그건 제게 수치가 될 일입니다.
프레드는 그 말에 찔려 그녀의 손을 놓아버렸다. 메리는 문 쪽으로 걸어갔지만 문턱에 이르러 다시 돌아서며 말했다. 프레드, 당신이 항상 저에게 얼마나 좋은 친구였는지는 잘 알아요. 얼마나 관대했는지도요. 제가 절대 잊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방금처럼 제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좋아. 프레드는 퉁명스럽게 말하며 모자와 채찍을 집어들었다. 그의 얼굴빛은 연분홍과 흰빛이 얼룩처럼 뒤섞여 있었다. 많은 게으른 젊은 신사들처럼 그는 진심으로 사랑에 빠져 있었다. 그것도 돈 한 푼 없는 평범한 소녀와 말이다. 그러나 저 멀리 페더스톤 씨의 땅이 어렴풋이 배경처럼 버티고 있고 메리가 뭐라고 말하든 실제론 자기를 사랑하고 있으리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프레드는 전적으로 절망에 빠지지는 않았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20파운드짜리 지폐 4장을 어머니에게 건네며 자신을 위해 맡아달라고 부탁하였다. 이 돈은 쓰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 빚을 갚는데 쓸 겁니다. 그러니 제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잘 숨겨두세요. 그래, 복 받으렴 얘야. 빈시 부인은 말했다. 그녀는 맏아들과 막내딸 6살밖에 안 된 을 무엇보다 사랑했고 남들은 그 둘을 가장 말 안 듣는 아이들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어머니의 편애가 항상 착각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누가 가장 다정하고 효성 깊은 자식인지 판단하는 데만큼은 어머니의 눈보다 나은 기준이 없다. 그리고 프레드는 틀림없이 어머니를 무척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어쩌면 또 다른 누군가에 대한 애정 때문에 그는 자신이 저 100파운드를 써버릴 위험으로부터 미리 보증을 세워두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에게 160파운드를 빌려준 채권자는 실제로 메리의 아버지가 서명한 어음을 쥐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마침